다음으로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법제처는 모든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를 도맡아 정부의 법무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피고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거친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며 특히 검찰 재직 시절부터 법령 해석 및 입법 지원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저명한 법학자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약 23년간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특히 형사소송법과 검찰 결정 사례 연구 등을 저술한 유명 법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이는 뛰어난 기억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저녁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관해서입니다. 피고인은 그날 모임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순 식사 자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2024년 12월 4일은 바로 전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이를 해제한 당일입니다. 이날 정치권에선 6개 야당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검찰과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센 반발과 압도적인 비판 여론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내각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대통령과 정부의 거취를 둘러싼 전국 정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부처별 비상대기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핵심 사회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한가롭게 침묵을 다지기 위한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이미 해가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되어 있던 자리였다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하다면 예정된 모임이라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참석자의 면면을 볼 때 고의적인 거짓말로 판단됩니다. 둘째, 12월 4일 안가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2월 4일 안가 모임의 참석자는 피고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연,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의 집권 당시 법률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핵심 참모, 비상계엄과 직결되는 주요 사회부처의 장관 등입니다. 더욱이 이상민 등이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 안가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해도 사적인 연말 친목 모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참석하는 것은 상식과 예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친목 모임이라면 굳이 안가에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보다 나은 음식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안가에 모인 것은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들이 모임 직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벌인 행위 역시 이날 모임의 성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검경의 내란죄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대책회의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합니다. 셋째, 모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법률비서관의 참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이 모임의 참석자가 자신을 포함해 모두 4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실제 참석자 중에서 법률비서관을 빼고 진술한 것입니다.
법제처장과 법률비서관은 업무상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 등을 놓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대표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과 법률비서관 한정화는 6기수 차이가 나는 검찰 선후배 관계이고 2024년 5월 부임한 한정화와 그 이전부터 법제처장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미 반년 이상 함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정화만을 쏙 빼놓고 4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5명이 모임 참석자를 4명이라고 위증한 시점은 2024년 12월 24일로 해당 저녁 모임이 있고 나서 겨우 20일이 경과했을 뿐입니다. 불과 20일 전 5사람이 모인 저녁 자리라면 장사미사라도 면면을 정확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비서관 한정화는 민정수석 김주현을 모시고 온 수행원 성격으로 생각해서 공식 참석 인원에서 제외했다라는 식으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사적인 모임에 대통령 비서관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사적인 모임을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관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이 오랜 검사 생활과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해왔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12월 4일 안가 모임이 열릴 당시 상황과 참석자의 면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핵심 참모들이 은밀히 회합한 이 모임의 성격을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의 참석 사실을 일부러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5.17 내란 판례를 인용하며 형법 주회의 내란죄 부분을 집필하고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을 목도하고도 정당화에 참여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법리에 밝고 또 법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치의 기본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의 계엄은 당연히 범죄의 기본을 위배한 범죄행위인 것이며 평소 피고인의 소신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준엄히 비판하며 단죄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출간된 형법주회의 내란죄 부분을 집필했고 책에서 5.17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장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법학자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직접 목도를 통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누가 봐도 분명한 모임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참석자 숫자를 고의로 축소하고 모임의 성격을 왜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법제처장으로서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국회의 조사 등에서 진상이 신속히 규명되어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강조해 마지 않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법 절차 준수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은 안가 모임의 진실을 은폐 호도하며 이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엄중하고 추상 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피고인 이완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재판을 이끌어 주시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면서 적정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왔고요.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형사사법제도, 법 개정 등 과정에 참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특히 적정 절차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정도를 따라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 참담하고 참 슬픕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 윤 대통령 탄핵 실행 중에 최 부총리가 2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후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명 의무가 있다고 한 후에도 최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임명을 반대하였다는 것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청하다가 탄핵된 후 며칠 만에 최 부총리가 재판관 2명을 임명하였고 그 임명 시에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 후 권한쟁의 심판 무렵에 마흔역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쟁점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할 때의 의결 정족수 문제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 학설상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당시는 3분의 2설이 유력설이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견해를 채택한다면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불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무효이고 따라서 부총리가 한 총리를 대행한 것도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총리가 행한 사실행위나 행정부 내부의 행위는 그 이전에 행해진 것을 사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행한 헌법기관의 임명이라는 법률 행위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겠는지는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3분의 2라고 하면 이미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자격 여부도 다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심리가 종결돼서 한 총리 사건도 곧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가 이미 2명을 임명해서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곧 선고될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의결 정족수 해석이 결정될 것이니까 그 심판 결과를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조금 더 빨리 결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후에 곧 헌재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의결 정족수 문제를 해석했고 이후 복귀한 한 총리가 곧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재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과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을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법리적, 사실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제 의견도 같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